세종대왕의 두 얼굴 한글을 만든 성군이 냉혹한 왕이었던 이유. 1. 성군 세종,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다. 조선 초기, 글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정치는 곧 문서로 움직입니다. 법령도, 세금도, 군사동원도, 재판도, 심지어 왕의 명령도 모두 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선의 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문이 조선 백성들에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문은 중국의 언어였고 조선의 발음과 생활 언어와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양반뿐이었고 백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쓸 수도 없었고 나라의 정책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단순히 궁궐 안에서만 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파고드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백성들의 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문제, 세금 문제, 토지 문제, 재판 문제, 형벌 문제, 물가 문제까지. 조선 왕들 중에서도 세종은 특히 기록을 남기는 것에 집착할 정도로 꼼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이게 훈민정음 창제의 출발점입니다. 세종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균귀게 달아. 조선의 말은 중국과 다르니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는 조선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종은 글을 단순히 학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동하는 백성을 위한 마음만으로는 훈민정음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지배 구조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글 창제는 선행이 아니라 권력 전쟁이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이 1392년, 세종이 즉위한 것은 1418년. 조선은 아직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은 약했고 신하들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유교 정치 시스템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왕이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한다는 형식으로 굴러갔습니다. 문제는 그 함께 운영한다가 실제로는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조선은 특히 삼사사간원, 사헌부, 홍문관라는 언론기관이 강력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바로 상소가 올라옵니다. 왕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반대 상소가 쏟아집니다. 즉, 조선의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글이다. 한문을 독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양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글을 독점함으로써 지식을 독점했고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보급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 신하들이 독점하던 정보와 지식의 권력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왕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왕은 백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됩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왕이 백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따뜻한 성군의 얼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탄생했을 때 조선의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만리입니다.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학자 그룹 집현전 내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최만리가 훈민정음에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싫다가 아닙니다. 그는 훈민정음이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오랑캐로 볼 것이다. 문자의 체계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학문이 흐트러질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독점하던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종은 이 반발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세종의 두 번째 얼굴이 드러납니다. 3.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를 설득하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토론을 좋아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세종은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종의 토론은 결정권을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논리로 밀어붙이는 토론이었다는 겁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한 번도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종은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최만리 등 집현전학자들이 상소를 올리자 세종은 직접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반박의 논리는 차갑고 정확합니다. 너희는 백성을 아느냐? 세종은 단순히 학문 논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하는 신하들의 명분을 부숴버립니다. 너희가 말하는 유교 질서, 중국의 시선, 학문의 정통성, 그것이 백성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세종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굴리는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세종은 그 책임을 방패 삼아 신하들을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설득하는 성군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며 반대파를 눌러버리는 군주입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은 최만리에게 노골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대는 꺾입니다. 훈민정음은 반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이기도 하지만 왕이 신하들의 저항을 힘으로 눌러 만든 글자이기도 합니다. 즉, 한글은 따뜻한 사랑과 동시에 냉혹한 권력으로 탄생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양면성, 가장 핵심입니다. 4.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지만 백성을 이용할 줄도 알았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은 세종실록에 남을 정도로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공법입니다. 세금제도 개혁입니다. 조선의 세금은 토지에서 나옵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곧 권력자입니다. 그 토지를 기반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세금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했고 백성들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 정도 세금이 적당하냐? 조선시대의 왕이 백성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세종은 실제로 관료들에게 백성 의견을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를 참고해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세종은 정말 백성의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통해 신하들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하면 세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원한다. 즉, 백성의 목소리는 세종에게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백성의 삶을 챙기는 동시에 백성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 이건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너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세종은 성군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좋은 정치가였습니다. 세종의 진짜 무서움은 조용한 장악력이었다. 세종은 태종의 아들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피로 왕좌를 만든 인물입니다. 태종은 조선 초기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세종은 태종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태종은 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종은 칼 없이 권력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세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세종은 겉으로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면서 신하들의 힘을 조용히 제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학자 집단입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학문을 발전시켰고 정책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은 단순한 학문 기관이 아닙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정책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세종은 여기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근거로 신하들을 압박했습니다. 신하가 반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검토했으며 논리적으로 완성되었다. 즉, 세종은 학문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한 왕입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사용법과 원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함이 아닙니다. 세종은 반박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서 정치적 반대를 무력화한 겁니다. 이게 냉혹함입니다.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논리로 상대를 벽에 몰아넣는 것. 세종은 그렇게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6.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지만 세종이 백성을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조선은 철저한 왕정 국가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다고 해서 백성이 권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세종에게 백성은 존중해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통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즉, 세종의 따뜻함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국가 경영자의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한글이 보급되면
백성이 그를 알게 됩니다. 백성이 그를 알면 세금 제도를 이해합니다. 군역을 이해합니다. 법을 이해합니다. 재판 절차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이해합니다. 한글은 백성을 깨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왕의 정책을 백성에게 직접 전달하는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종은 그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즉, 세종은 성군이지만 그 성군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왕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7. 세종의 통치는 온정과 형벌이 동시에 존재했다. 세종은 온정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은 법과 형벌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세종은 유교국가의 왕입니다. 유교국가에서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도덕 질서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왕은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종은 사람 좋은 왕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패한 관리에게 엄격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세종이 냉혹한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국가를 통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왕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세종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국가 질서를 깨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왕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판관이었습니다. 8. 세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라 버티는 왕이었다. 세종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그의 위대함은 더 명확해집니다. 세종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시력 문제를 겪었고 당뇨로 추정되는 증상도 있었고 몸이 붓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그는 병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 병들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세종은 아픈 몸을 끌고도 정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세종은 인간적으로는 고통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집요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권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세종은 더 치밀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더 강하게 왕권을 정비합니다. 즉, 세종의 냉혹함은 약함을 감추기 위한 강함이기도 했습니다. 9. 세종의 두 얼굴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얼굴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하나만으로 세종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조선의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천문학, 역법, 치국이 같은 과학기술 발전도 있었고 농사직설 같은 농업서 편찬도 있었고 의학서 정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종이 단순히 학문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세종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겁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 세금이 안정됩니다. 농사가 안정돼야 나라가 버팁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을 정확히 알아야 농업이 발전합니다. 의학이 발전해야 노동력이 유지됩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그 결과는 곧 국가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즉, 세종은 백성을 위해 일했지만 그 백성은 동시에 왕권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종의 두 얼굴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계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왕. 그리고 이 두 얼굴이 합쳐졌을 때 조선은 가장 강력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10. 세종이 냉혹했던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종은 왜 그렇게까지 냉혹해야 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조선은 약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였습니다. 밖으로는 여진족 문제가 있었고 명나라와의 외교도 신중해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불안정했습니다. 세종은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면 왕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글자가 아닙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로 스스로를 세우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선언은 명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즉, 세종은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이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의 반발도 눌러야 했고 신하들의 저항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함이 있었기에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종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훈민정음은 반포되기도 전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은 부드러운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11. 한글은 세종의 사랑이자 통치였다. 훈민정음은 역사상 가장 독특한 문자 창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왕이 직접 문자 창제를 주도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수백 년 뒤까지 살아남아
국민의 언어가 된 사례는 더더욱 드뭅니다. 세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한글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만 느끼면 안 됩니다. 세종은 감동만으로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백성은 곧 국가의 힘이 됩니다. 즉, 세종은 백성을 살리면서 조선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과 통치, 따뜻함과 냉혹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기에 세종은 단순한 성군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 세종의 진짜 위대함은 양면성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인물을 신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종을 보면 늘 완벽한 성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고 치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냉정함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냉정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글은 백성을 살렸고 백성이 살아나자 조선은 강해졌습니다. 세종은 좋은 사람이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세종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종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순히 착한 왕이 아니라 조선을 움직이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백성을 위한 선택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한글입니다. 훈민정음, 그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세종이 백성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장 위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종의 두 얼굴은 결국 하나로 합쳐집니다. 따뜻함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냉혹함만으로는 백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종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글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조선을 가장 빛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기록하고 생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그때 세종이 냉혹할 정도로 밀어붙였던 그 선택 덕분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왕의 따뜻함과 냉정함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세종대왕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